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프리미어 필드 엔지니어, 즉 PFE로서 일하고 있는 김민성이라고 하고요. 하필이면은 점심 먹고 1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들으셨는데 바로 이어서 또 20분 또 진행하죠. 나름대로 열심히 짧게 끝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걸 진행함에 앞서서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요. 진짜 바로 방금 전까지 그 오전에 KT 클라우드 사례 들으셨죠? 그쪽 프로젝트에 저번 주에 인발부 돼가지고 일하다가 12시에 여기로 왔습니다. 그래서 와서 세션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프리미어 고객, 즉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기술 지원 서비스를 하는데요. 거기 기술 지원 서비스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기술을 제공해주는 그런 필드 엔지니어고요. 저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의 여러분이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면은 장애가 난다, 거기에 대한 리커버리로 대부분의 유지보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전에 프로액티브 서비스로서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백단 난리지를 가지고요,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슈를 파인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리졸루션 하는 형태의 기술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제 구축 서비스에 들어갔을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컴플라이언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컴플라이언스를 고객한테 도입하는 형태의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진행한 이 LG CNS에서 구축한 사례는요, 아마도 그 윈도우즈 2012 R10 버전이 나오는 순간 제가 구축을 한 사례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봤던,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니컬 키 이슈 베이스로 해가지고 어떤 사항들을 이 고객을 위해서 제가 컨피그레이션을 했는지 아니면 제안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보시는 게 일반적인 VDI 환경인데요. 마찬가지로 LG CNS에서 구축되어 있는 클라우드 PC 같은 경우에도 아주 노멀한 일반 VD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엔드 유저가 달라요. 엔드 유저가 보통은 VDI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그 LG CNS에 구축된 클라우드 PC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 고객이 아니고 바로 대국민 서비스 B2C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적용된 제품을 좀 보게 되자면은, 일단은 VDI는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로 구성이 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프론트엔드는 사용자들이 직접 접속해서 컴퓨팅을 하는 겁니다. 백엔드는 그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실제 피지컬 머신이 아니라는 거죠. 버추얼 머신으로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저희 이제 윈도우즈에서 VDI 아까 들으셨잖아요. VDI로 이렇게 구축이 됐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그 윈도우즈의 VDI로 구성이 된 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 철자가 좀 틀린 것 같은데, 시트릭스의 젠 데스크탑으로 프론트엔드는 구성이 되었고, 백엔드는 저희의 하이퍼V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장시간 동안 제가 윈도우즈 2012 하이퍼V를 VDI 백엔드로 구성했을 때 뭐가 좋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그 VDI 서비스 이름이 RDS거든요. RDS의 장점 딱 3가지만 말하고 넘어갈게요. 첫 번째는 아까 그 세션 하실 때 들어보셨겠지만 되게 간편합니다. 오토메이션이 굉장히 많이 돼요. 기존에 배치 파일로 해야 됐던 작업들이 그냥 오토메이션 돼서 쭉 들어갑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솔직히 윈도우 2008 버전의 VDI는 쓰고 싶어도 쓰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왜 어려웠을까요? 예. 대답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표정이 다들 구덕이시네요. 자, 한번 웃으시고요. 저희가 안 좋아서 못 썼습니다, 솔직히. 예.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들이 접속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뒷단에 있는 박스의 자원도 중요한데 앞단에서 압축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트워크 압축률이요.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따라가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번 버전에 이제 윈도우즈 2012로 올라오면서 저희가 제공한 VDI가 이 압축률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이제 시트릭스의 젠의 수준의 압축률을 좀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단일 VDI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들었을 때 몇 유저나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냐라는 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지금의 우리 VDI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 박스만 붙이면 됩니다. 자, 5,000명 됐습니다. 하나 가지고 합니다. 5,000명 추가됐습니다. 박스 하나 더 붙입니다. 5,000명 추가됐으면 박스 하나 더 붙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완전히 확정 가능한 형태의 VDI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를 구성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는데, 예, 현재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그 서비스하는 단말이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플랫폼만 들어간 게 아니고 안드로이드나 애플,
이쪽을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리퀘어먼트 때문에 젠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KT 사례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쪽 VDI를 가지고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 애플이라든지 안드로이드에 대한 지원은 서드파티를 가지고 리시버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때 이제 진행할 때는 그러한 초기 도입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약간 힘들었지만 향후에는 저희 쪽으로도 많이 구현이 될 것 같고요. 자, 사설이 좀 많이 길어졌죠. 그러면 진짜로 이 VDI의 백엔드 인프라소의 하이퍼V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백엔드 인프라소의 조건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요소로 나눠서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집적도입니다. 예, 집적도는 뭐하고 관련이 있죠? 돈입니다, 돈. 예, 사용자들한테 VM을 줘야 돼요. 예, 그것도 충분히 좋은 성능으로 그리고 최대한 많이 제작해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얼마만큼 하이퍼V를 가지고 집적도를 올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어베일러빌리티입니다. 이게 기업 사용자라면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양해를 구하고 이 가용성에 대해서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여지가 있죠. 근데 본 서비스 같은 경우에 B2C예요. 일반 커스터머들이 나 정액제 돈 내고 VM 받아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용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2008에서부터 2008도 가용성 굉장히 좋았습니다. 99.9%를 저희가 지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더 나은 향상된 가용성을 지원한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술 좋습니다. 예, 가용성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쌉니다. 아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너무 힘들죠. 손 수작업 너무 많이 들어가요. 힘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집적도입니다. 이미 그 앞전 세션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수용 가능한 VM의 범위뿐만이 아니고 수용 가능한 VM의 대수에 대해서도 이제는 뭐 따라갈 수 있는 가상화 제품이 없죠. 근데 실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메모리입니다. CPU 부족해서 못해 이거 없어요. 디스크 여전히 뭐 다이나믹 디스크 같은 거 쓰잖아요. 메모리입니다. 메모리 때문에 집적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이 프론트엔드 단의 압축률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백엔드 단에도 충분히 제공받는 대역폭을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윈도우즈 2012에서 과연 어떤 형태로 이런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새로운 기술이 들어왔는데 다이나믹 메모리라는 겁니다.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내가 쓰면 메모리가 늘어납니다. 내가 안 쓰면 메모리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솔직히 말하면 2008부터 지원했습니다. 근데 뭐가 개선이 되었냐? 실은 OS가 부팅이 될 때 메모리가 이만큼이 필요합니다. 왜냐? 장치 초기화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용자들이 손 놓고 가만히 냅두잖아요. 그러면 실제 메모리가 이만큼 필요하지 않아요. 이만큼만 필요해요. 이만큼만. 예. 그래서 이번에 2012에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7 같은 경우에 스타트업 메모리를 512메가 정도로 해라라는 게 저희의 공고인데 그 이하로 미니멈 메모리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용자가 손을 떼고 있을 때, 아예 쓰지 않을 때, 유유 상태가 됐을 때 메모리 사이즈가 512 이하로 줄어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어떻게 적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그 CNS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저를 대상으로 했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기업 내에서 이런 시나리오 도입을 생각을 하시니까 일반 기업 업무 형태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8시간 동안 일을 할 때, 전체 업무에, 계산이 금방 안 되네요. 예. 58%가, 58% 정도가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진행하고요. 42%는 실은 컴퓨터를 안 써요. 예. 그러면은 기존에 사용자한테 최소한 이전 버전 같은 게 512메가 정도의 메모리를 할당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게 예를 들어 350메가 정도로 쭉 줄어버리는 거죠. 이것만 하더라도 가용성이 증가하는 측면에서 엄청난 베니핏이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저희가 조금 업무를 컴퓨팅 업무도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구분을 해보니까 약 34% 정도는 사용자들이 그냥 메시징하고 이메일 보고 이런 정도의 아주 일반적인 컴퓨팅을 쓰는 거고 실제로 하이 컴퓨팅이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엑셀 돌릴 때, 엑셀 피보팅 할 때 이럴 때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거는 14%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다이나믹 메모리를 적용해보니까, 이 시나리오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 필요한 메모리는요. 자, 100명의 유저한테 VM을 2기가씩 할당한다고 했을 때 200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VM을 위해서 한 80 몇 기가 정도만 필요하고요. 요걸 좀 계산해 보면은 100기가 정도면은 충분히 100명의 사용자들한테 2기가의 메모리를 할당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100%의 향상입니다. 자, 다음은 네트워크 밴드위스입니다. 윈도우즈 2012가 들어오면서 실은 티밍 소프트웨어, 티밍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티밍이 뭐냐면은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가 있으면, 네트워크 카드가 있으면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가 죽더라도 서비스가 지속되게 하는 폴트 톨러런스를 지원하는 기술이죠. 이 티밍 기술이 있는데요. 실은 이 티밍을, 이 밴드위스를 합쳐서 쓸 수 있습니다. 어그리게이션 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제약 조건이 있죠. 예를 들면은 스위치를 하나로 써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티밍을 하는 진정한 목적은 성능이 아니고 폴트 톨러런스거든요. 분리해서 쓰겠죠. 예. 이런 제약 조건들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합쳐서 쓸 수가 없었는데 2012에 저희가 티밍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으면서 포트 디스트리뷰션 방식의 티밍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NIC 두 개를 팀으로 묶어놨어요. VM이 하나 붙으면요. 첫 번째 NIC 씁니다. 두 번째 VM이 붙잖아요. 두 번째 NIC 씁니다. 세 번째 VM이 붙습니다. 다시 첫 번째 NIC 씁니다. 이런 형태로 NIC가 디스트리뷰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디스트리뷰션으로서 어느 정도의 로드 밸런싱이 되겠죠. 물론 장애가 나면은 폴트 톨러런스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LG CNS 같은 경우에 대국민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 사용자와 좀 다른 부분이 뭐냐면은 이 PC를 사용하는데 네트워크 밴드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사용량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QoS를 걸었습니다. 100Mbps로 QoS를 걸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단일 VM에서 쓸 수 있는 네트워크 밴드위스는 100MB. 하지만 이런 100MB가 두 개의 NIC로 균등하게 분배가 된다. 자, 간단하게 계산을 해봐도 몇 %죠? 즉 100%의 네트워크 사용량, 밴드위스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이 고객사가 이 VDI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스페이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의 샤시, 즉 블레이드 서버를 쓰게 되거든요. 하나의 샤시 안에다가 100이래요. 예. 텐지 두 개 꼽은 다음에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도 그 고객사의 서비스에 맞춰서 굉장히 밴드위스를 분리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샤시 안에 10대씩 들어가는데 텐지 두 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굉장히 열악한, 네트워크적으로는 열악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밴드위스 써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기술이 바로 포트 방식의 티밍이죠. 예. 예. 단순히 윈도우즈의 기술적인 집적도뿐만이 아니고 제가 메모리와 네트워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은 어베일러빌리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약간 기술적인 내용도 조금 들어가 있거든요. 좀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이거 그래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 디스크 깨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디스크, 체크 디스크 돌리잖아요. 그 체크 디스크 타임에 대한 겁니다. 2008 같은 경우에는 다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수준의 체크 디스크가 진행이 될 때 디스크가 오프라인 됐죠.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이 가상화 환경 안에 들어가는 VM들은 다 파일 시스템에 위에 올라오거든요. 즉, 그 파일 시스템이 온라인 되지가 않으면 이 VM이 온라인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실제 제가 뭐 마이크로소프트 필드 엔지니어로 근무하면서 디스크 깨진 건 딱 한 번밖에 못 봤습니다. 못 봤지만 몇 년간 근무하면서요. 근데 이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상화 환경에서 발생하게 됐을 때 혹은 디스크가 깨지는 걸로 추정되어 체크 디스크를 한번 돌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어베일러빌리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디스크를 우리가 통으로 카피해 놓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이 온라인에서 진행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오프라인은 언제만 되느냐? 실제 리페어할 때만 오프라인이 되는 거지. 이 실제 디스크 검사는 온라인에서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는 가장 큰 기술적인 향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페일오버 클러스터에 대한 기능이 조금 몇 가지가 향상이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이 부분은 그냥 쓱 듣고 스킵하셔도 되고 알고 계시면 좀 리마인드 하시면 되는데요. 페일오버 클러스터 서비스가 올라오려면은 도메인 컨트롤러가 필요했는데 그게 없어도 올라올 수가 있고요. 다음은 페일오버 클러스터가 서비스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다이나믹 쿼럼을 가지고 좀 더 마지막 노드까지 살아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일오버가 될 때 VM이 이렇게 이관이 되잖아요. 이관이 될 때
서비스의 개수를 가지고 이관이 되는 게 아니고 실제 메모리가 얼마만큼 어베이러블한지 그걸 가지고 이관이 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 기술 말고 약간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페일오버 클러스터, 즉 이 클러스터에다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하나였습니다. 뭐?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여기에다가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를 박을 수가 없었어요. 기존 기술은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에서 비즈니스 리ኳ이어를 커버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요. 첫 번째가 VM 프라이어리티입니다. 자, VM의 하드웨어 호스트나 VM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페일오버가 됩니다. 그랬을 때 먼저 서비스를 온라인 시킨다는 거죠. 이거는 단순히 기업 사용자한테 아니면 일반 사용자한테 하나의 VM으로 그냥 서비스를 하는 것보다는 이 프라이어리티를 가지고 서비스의 퀄리티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별화할 수 있는 서비스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프라이어리티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이 VM 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호스트 내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리커버리 하는 게 3레벨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중 첫 번째가 뭐냐? VM 내에서 서비스가 러닝이 되잖아요. 이게 스탑된 걸 체크를 해서 찾아내게 됩니다. 예를 들면 VDI 서비스가 VM에 서비스를 등록이 되는데요. 이걸 먼저 클러스터 입장에서 VM 내부의 서비스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멈춰있다면 이걸 스타트를 시켜주고요. 안 된다면 페일오버를 시켜줍니다. 이런 형태의 이 페일오버의 단순히 이 페일오버 클러스터에서 크게 큼직큼직한 페일오버뿐만이 아니고 이 VM 내부에서도 이런 걸 리커버리 할 수 있는 게 들어왔고 마지막으로는 DR까지 아까 지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엔드 유저한테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VM 이거는 이제 도입을 하셨거나 앞으로 도입할 분들이 많이 겪는 문제인데 집중도가 높잖아요. 그러면은 VM이 스타트업이 될 때 한 번에 만약에 월요일 날 아침에 사용자들이 딱 들어와가지고 스타트업을 해요. 그러면은 이건 난리가 납니다. 서버를 좋은 거 사면 괜찮죠. 근데 그걸 위해서 서버 좋은 거 살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요즘에 뭐 SSD 같은 걸로 VDI에 스토리지 구성하는데요. 이게 다 비용 문제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CSV 캐시라고 해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스토리지에 대한 캐시를 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윈도우즈 메모리 안에서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이 디스크의 성능이 좋아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VDI 시나리오 할 때 아까 풀드 VDI라고 풀드 방식의 VDI 말씀드렸죠. 이 풀드 방식의 VDI 시나리오일 경우에는 특히나 디스크를 많이 쓰는데 이렇게 캐시 부분에서 먼저 디스크 VHD의 부분을 캐싱을 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부분에서 이걸 리커버리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많이 문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VDI를 구성할 때 AD, 하이퍼V, 클러스터, 그 다음에 게스트 VM 역시 윈도우즈죠. 관리를 위한 시스템 센터가 들어가는데 이 모든 거를 하나의 스택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이 커뮤니케이션의 버틀넥부터가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해도가 높으니까 당연히 퀄리티도 높아질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가상화는 이유, 그 다음에 가상화가 좋은 이유는 VM이 단일 파일 시스템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모빌리티가 확보가 되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어느 하드웨어에 갖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장점으로 보는 게 레버리징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이거를 VM을 서비스로 제공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한두 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몇백 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제공이 되려면 실은 서비스 이것들을 적절히 관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이 되고 오토메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 센터라는 하나의 제품으로 묶어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대부분의 고객사가 다 적용을 하는 건데 VM 라이프 사이클 자체를 아예 SCVMM이라는 걸 가지고 커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하이퍼V는 그냥 인프라잖아요. 인프라에다가 VM들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 이슈,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완전히 분리돼서 서비스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자원 관리 같은 거를 이러한 SCVMM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잠깐 볼까요? 어떻게 SCVMM이나 이 시스템 센터를 가지고 우리가 자동화, 프로비저닝 하는지 자, 보겠습니다. 지금 하이퍼V 호스트가 3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보면 1번 노드를 딱 눈에 보더라도 아이고 VM이 많이 올라와 있죠. 이렇게 VM의 성능에 이슈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우리의 시스템 센터의 SCOM이라는 제품이 이걸 디텍트를 합니다. 그 디텍트를 하고 SCVMM이라는 제품에 야 이거 문제 있다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은 SCVMM이 명령을 내립니다. VM을 넘겨주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서비스가 오프라인 되지 않고 온라인 타임에
쭉 온타임에 쭉 넘겨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노드에서 성능의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성능의 이슈가 있습니다. 다시 너도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으로 넘어가라. 이런 형태로 해서 사용자의 개입이 없이 이러한 이 자원에 대한 균등한 분배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것뿐만이 아니고 필요하다면은 서비스 오프라인이 많다 그러면은 하이퍼브이 꺼버립니다. 한쪽 노드에 몰아놓고 하이퍼브이 껐다가 아침에 사용자들 막 들어오면서 워크로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킵니다. 이런 구성도 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 이 운영에 대한 부분은 하이퍼브이가 좋은 이유가 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조직 내에서 이 VDI 프로젝트를 하거나 서버 가상화 프로젝트를 한다 그러면은 그 서버 가상화 제품도 공부를 하셔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그 서버 가상화 제품이 어디 베이스로 나와? 이 윈도우즈 베이스냐, 리눅스냐, 유닉스냐 이런 거에 대해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네. 하이퍼브이는요. 윈도우즈 기반이잖아요. 여기 계신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윈도우즈 쓸 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즉 내가 누군가를 하이어링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냥 그 위에다 하이퍼브이에 대한 기술만 살짝 얹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인력을 채용을 해서 실제 아주 이 퀄리티 있는 서비스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자, 시간이 너무 많이 오버된 관계로 짧게 정리를 하자면 높은 수준의 덴시티를 제공하죠. 어베일러빌리티도 그냥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고가용성만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베일러빌리티를 내가 서비스 비즈니스 리ኳ이어먼트에 미트할 수 있는 많은 옵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익숙하고 편합니다. 실은 여기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이 하이퍼브이가 VM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에요. 단순히 VDI를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서버 가상화 제품으로서의 최고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하이퍼브이는 공용 자원으로 사용하시고요. 그 윗단에 VDI를 위한 VM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서버 버추얼라이제이션 올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야간에는 배치잡이 돌아갑니다. VDI를 위한 하이퍼브이 위에. 이런 형태의 디자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는데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필드에서 저를 꼭 만나뵐 수 있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